자, 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왜 전염병이 펴지면 아파트는 폭등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종 코로나, 변종 코로나, 중국 우한에서 지금 폐렴이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죠.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역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특히 가장 위축을 받는 게 저는 소비라고 봅니다. 소비.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경제가 경제의 어떤 하락이라든가 침체 국면을 겪게 되겠죠.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소비 지표예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와 쌍두마차를 끌고 가야지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골고루 좋아지게 되고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렇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않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생산도 안 되고 중국에서 부품도 못 들어오게 되죠. 생산도 안 되고.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소비 지표들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경제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전염병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소비 지표, 특히 여러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소비 지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생산 지표보다는 전반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소비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2003년도에 신종플루 사태도 있었지만 그때 모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소비 지표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자,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왜 전염병이 퍼지면 아파트는 폭등하는가? 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3일 전부터 지금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건축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좀 하다 보니까 이제야 지금 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은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됐어요. 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염병이 펴지고 나면은 아파트 값은 폭등했어요. 우리나라만 폭등한 거 아닙니다. 서울만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만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대부분 이 전염병이 한번 퍼지고 나면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곳이 어디냐면 부산 아파트입니다. 부산 아파트는 특히 전염병이 한번 퍼지고 나면 아파트가 무조건 폭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올해 1월 후반부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사스가 있었고, 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사스는 중국이죠. 다 아시죠? 자, 신종플루가 있었죠. 신종플루는 2009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입니다. 12월까지. 약 8개월. 지금 나오죠. 신종플루. 이때가 이제 이명박 때고, 에볼라 있었습니다. 에볼라. 이 에볼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서아프리카에 나갔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에볼라 때도 마찬가지고 2014년 9월까지 3분기까지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죠. 메르스도 낙타죠.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낙타에서 만지면은 감염되고 해갖고 죽는다 그러고 국내 감염자가 한 39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메르스 대응을 잘못했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이제 2015년도에 5월에서 한 2월 정도
예, 이거는 전염력이 이제 뭐 사람과 사냥간의 전염력이 이제 낙타하고 이런 동물간의 사람과 전염보다는 사람과 사냥간의 전염력이 조금 다른 전염병보다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자, 신종 코로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신종 코로나입니다. 지금 1월부터 이제 중국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사점을 아마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사스 때죠, 사스 때. 자, 사스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집값 폭등했죠. 아파트값, 부산 아파트값 기본 50%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타워팰리스 뭐 이거 타워팰리스가 어떻게 됐어요? 요 당시 때 2002년도에 타워팰리스가 2001년도, 2002년도에 미분양이 된 아파트입니다. 평당 가격이 570만 원에 미분양이 된 아파트가 타워팰리스인데 지금 사스가 터지고 나서 이 평당 아파트 평당 가격이 570만 원짜리가 평당 5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시기가 사스가 이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자, 이 사스가 터지고 나서 부산 아파트는 대략 한 50% 정도 올랐어요. 2007년까지. 예, 사스가 터지고 나서. 그러나 서울이 워낙 크게 이제 저 레인지가 크다 보니까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아파트는 많이 묻히게 됐는데 사스가 터지고 나서 크게 올랐다. 왜 사스가 지금 터지고 나서 이제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냐면은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소비 심리가 급격 위축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줬죠. 금리를 인하시켜버리고. 네. 전염병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이란 거는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는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는 원인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이제 이 사람의 인체에서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에이즈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합병증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장기에다가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인간을 죽이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세균은 달라요. 세균. 우리가 뭐 흑사병이라든가 좀 어디죠? 예, 패스트병, 총균세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균이란 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여버립니다. 동물도 죽여버리고. 네. 옛날에 흑사병 뭐 어디입니까? 유럽 전역으로 퍼져갖고 다 죽어버렸죠. 예. 그 이후로 이제 곰팡이에서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이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의미가 없고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 갖고 투여를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대부분 또 소실됩니다.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소실이 안 돼요. 예. 소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염색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 안까지는 약이 투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거는 이제 에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병이 아니라.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보면 인간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한다. 정말 무서운 거는 세균입니다. 세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지금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네. 한정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변이가 이제 자연 생태계 쪽으로는 자연적으로 변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러스 균 자체가 이제 약을 막 투여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내성을 가지기 하지 변이는 잘 안 됩니다. 에이즈 균도 마찬가지지만 변이를 자꾸 하죠. 내성을 가지니까. 근데 여기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변종 바이러스예요. 신종 바이러스. 변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사람이라든가 저는 개입했다고 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지금 변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가는데 그 우한 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연구소 있죠. 바이러스 연구소. 그쪽에서 아마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 상태적으로는 변이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무슨 뭐 다윈의 진화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어디입니까? 섬. 예. 어디죠? 예. 가라파고스입니까? 예, 그 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인간이 진화가 되고 했다지만 이게 진화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변종도 쉽지 않고 누가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든 작업이 되든 변종이 되든 기간이 항상 짧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예,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스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염병이 퍼지고 이렇게 막 소비가 위축되니까 돈을 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금리를 급격히 낮추고 그 집값 폭등했다. 자, 신종플루 때 아시죠? 자, 2008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을 찍고 이제 아파트 값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아파트 값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해결이 되고 나서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게 됐죠. 뭐 그 해당 금융기관 시티은행뿐만이 아니고, 네. 뭐 골드만삭스까지도 다 들어갔습니다. 예, 리먼 브라더스까지 다 이제 지원이 되고 나서 회복이 된 시기가 2008년 12월부터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신종플루가 터지고 나서는 이후부터는 돈을 엄청 많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어요. 그때부터 지금 부산 아파트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저점에서. 그때 당시 보시면은 뭐 대우말이나 삼입빚이 비싸봐야 2억 초반이었어요. 네, 웬만한 아파트 다 1억이었습니다. 1억 안 넘었어요. 웬만한 아파트들이. 조금 좀 치고 간다, 좀 지 잘난다, 좀 나간다는 아파트들이 1억 한 중반. 입지 좋은 A급 아파트가 2억 초반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전염병 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에볼라 보시면은 2014년 이때부터 또 이제 2014년 전까지 해서 2014년 그 중반까지 하고 살짝 조정이 좀 받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들어갔다가 에볼라 또 터지고 나서 2014년 9월부터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예,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금리 낮추니까 돈 푸니까. 자, 메르스 사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박근혜 때 2015년 7월 이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풀고 금리 푸니까 그 폭등이 어디까지 갔어요? 2016년도 말까지 갔습니다. 묻지마 장세로 갔습니다. 묻지마 장세. 네, 묻지마 장세로 간 게 이 메르스 이후부터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지금 퍼졌죠. 네, 퍼지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뭡니까? 2월 말 전에 집을 살라 그러면은, 예, 이사를 가려면은 내가 타깃으로든 부동산을 살려 그러면은 최소 늦어도 2월 말까지 그냥 가라 그랬죠. 네. 그래서 병이 어떻게 되고 전염병이 어떻게 되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된 거 이거 보지 마라 했어요. 재료는 보지 마라. 예. 지금 신종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돈 풀어야죠. 금리 낮춰야죠. 왜?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중에 퍼진 유동자금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로 가겠습니까? 서울 안 가요. 서울 절대 못 갑니다. 예. 제가 서울은 못 오른다고 그랬죠. 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예. 못 오릅니다. 그게 규제 때문에 못 오르는 게 아니고 무슨 정부 정책 때문에 못 오르는 게 아닙니다. 파동상으로는 못 올라요.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폭보다는 조정받을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봐야 아주 미약하고 내려가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폭들은 크다. 그래서 저는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 조정폭을 2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 조정폭을 20% 내리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여러분들 보시면 30억, 20억 하잖아요. 거기서 20% 조정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가격차가. 부산 아파트 한 채 값이 넘어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됩니다. 30억을 여러분들 20% 조정받으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6억 정도는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6억이면은 부산 아파트 웬만한 거 한 채 사죠. 예.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고생할 필요 없다. 서울 쪽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아파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무조건 조정받아야 된다. 서울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산 아파트가 상승하는 시기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는 자, 신종 코로나가 터진 이후, 네, 여기서는 정부 정책은 전 세계적인 공조, 경제 정책은 돈을 푼다, 유동성을 확보한다, 확대한다,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산 아파트 값은 점진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잘 참고하시고, 자, 항상 이래요.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항상 집값 올라갑니다. 자, 맞박이 적으세요. 맞박에.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있죠. 참여정부 때 이제 사스 이후로 집값 폭등,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때 집값 폭등,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 이후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때는 항상 집값 폭등입니다. 항상 집값 폭등. 서울 쪽, 수도권, 부산 빼고 5대 광역시 중에 4개, 서울, 경기도 다 폭등. 관계없이. 예. 그러나 또 이제 바이러스 한번 퍼지면 또 폭등.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다? 유동성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다? 금리다. 다른 재료 하나도 없다. 자,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요인이다. 예, 경제학적 요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술자리를 뭐 친구들 만나고 술자리를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동창회 하다 보면은 단골 메뉴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단골 메뉴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뭐 누가 어떤 차를 샀네. 누가 모임에 가면 누가 무슨 뭐 자동차 뭐 벤츠 한 대 끌고 왔네. 무슨 포르쉐 끌고 왔네. 예? 뭐 BMW 누구 샀네. 이거 단골 메뉴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 자동차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자동차 얘기 안 해요. 요즘 모임에 가보시면 누가 어떤 차가 좋고 뭐 기능이 어떻고 옵션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자산재, 자산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20대들 모이면요. 20대, 30대들 모이면 옛날에는 다 자동차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뭐 샤넬백 얘기하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백이 어떻고, 무슨 뭐, 예? 뭐 화장품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클럽 가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20대들 만나면은 자동차 얘기 안 해요. 20, 30대 뭐 여자들 만나도 자동차에 무슨 뭐, 백을 얘기한다거나, 뭐 화장품, 뭐 클럽 얘기 안 합니다. 남자 소개팅,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부동산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20대, 30대도요. 아파트 얘기해요. 너 어느 아파트 사니? 너 어디 쪽에 사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게 의식 수준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년 후에 부산 아파트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해 합니다. 예.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10년 후에 부산 아파트를 왜 걱정합니까? 예. 자, 10년 후에 부산 아파트를 알려고 그러면은 뭐를 봐야 돼요? 서울을 보면 됩니다. 10년 후를 부산 아파트를 알면은 서울의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보시라는 겁니다. 서울 강변의 아파트 30억 가고 20억 가고 평당 1억 가고 하는 거고, 예? 서울 외곽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도 뭐 아파트 1, 2억짜리 예? 차고 넘쳐요. 아시겠습니까? 다 서울 강변 쪽으로 갔습니다. 강남 3구. 예? 아시죠? 동작, 예? 성동구. 예? 동부 이천동에 있는데 어딥니까? 이태원이 있는데. 예. 마포구. 뭐 이런 다 갔죠. 예. 영등포구. 목동 한강변이 있는데 한강 근처. 다 폭등했어요. 나머지 구 보세요. 뭐 성북구 뭐 예? 노원구 어떻게 됐어요? 10배 차이 났습니다. 10배 차이. 그래서 10년 후 부산 아파트를 보시려면은 지금 서울을 보라는 거고, 20년 후에 부산 아파트를 보려면은 일본을 보세요. 지금 일본을. 아시겠습니까? 자, 10년 후에 부산 아파트를 보려면은 지금 서울을 국면을 보고 20년 후에 부산 아파트를 보려면은 답은 뭐냐? 일본을 보라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그냥 기가 찹니다. 일본은요.
조망 있는 뭐 레인보우 브릿지입니까? 뭐 그 보이는 조망 보이는 아파트 뭐 집 이런 거는요 강변하고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평당 17억이에요. 평당 17억. 예? 입지 좋은 곳은 평당 17억이에요. 한 채가 17억이 아니고. 그러나 그 외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도 포기합니다. 땅이 막 남아 돌아요. 영원입니다. 영원. 차이가 뭐 서울이 10배 차이라 그러면은 일본은요 17억 배예요. 17억 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20년 후 일본입니다. 20년 일본은 20년 후에 부산은 지금 일본이란 거죠. 그리고 맨하튼을 가보세요. 맨하튼.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어요. 미국에 지금 뭐 공장 하나 세운다 그러면은 뭐 사업체 하나 만든다 그러면 해당 주에서는요 땅을 공짜로 줘요. 너희들이 몇 평 필요하냐? 뭐 10만 평, 100만 평? 우리가 공짜로 줄게. 대신에 미국 사람들 고용해라. 그래 고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미국 가서 공장 짓겠다. 공짜로 줍니다. 일본에도 지금 공장 짓는다 그러면 땅을 줘요. 예. 자, 미국에는 어떻습니까? 맨하튼 가보세요. 영구조망이 가진 일선의 주택 있죠. 예. 뭐, 아파트, 주택. 자, 맨하튼에는 뭐, 아파트 단지랑 대단지란 게 없어요. 거기는. 예. 동 하나짜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맨하튼 일선에 있는 영구조망을 가진 그 아파트들 보세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상상을. 예. 미국 맨하튼은 상상이 안 돼요. 몇백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쪽은. 예. 그래서 3제곱미터죠. 예, 1평은 3.3제곱미터인데 한 평을 빌리는데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이에요. 맨하튼은. 해안가 1선은. 그리고 1선하고 2선은 가격 차이가 두세 배입니다. 왜? 2선은 간섭 조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1선에 무조건 투자하라는 겁니다. 1선. 해안가 1선. 예. 3선은 어떻습니까? 2선하고 또 두세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미국 가면은. 일본 가면은. 중국이 어떻습니까? 황포관 가면 어때요? 황포관 그런 데 가면은 조망 보이는 1선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격이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2선에 가면 어떻습니까? 중국 땅이 남아 돌아요. 중국이. 얼마나 땅이 남아 돕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가서 뭐 대규모 지금 땅 공장 짓는다 해보세요. 중국 정부 어떻게 하는가? 땅 줍니다. 공짜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데는 해당 그쪽에 주에 일하러 간다 그러면은 2천만 원도 줍니다. 2천만 원. 주에서 여기서 여기서 좀 살아라고. 예, 땅도 주고 그 정도입니다. 무섭다는 거죠. 이 양극화라는 거는 선진국으로 가면서 정말 무섭다. 왜 선진국으로 가면서 무섭냐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성장입니다.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고도성장기죠. 고도성장기. 인구가 막 늘어나야 합니다. 예? 정신없어. 인구가 막 늘어나고 금리도 높고, 예? 뭐 아무 일만 해도 그냥 다 먹고 삽니다. 일자리가 막 넘치죠. 고도성장기 때. 예. 자, 개발도상국 이런데. 예, 우리나라가 광어 개발도상국 때, 70년대, 80년대, 이런 거는, 집이 입지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다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갔어요. 예. 그 시장을 이머징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머징 마켓. 네, 이머징 마켓은 다 바빠요. 주가도 오르는 것도 바쁘다. 막 달리고, 아파트 값, 집값 올라가는 것도, 땅값 올라가는 것도 정신없어. 입지고 나발이고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이머징 마켓이다. 그래서 모든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은 이머징 마켓인데, 자, 이머징 마켓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성숙기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가 멈추게 되면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는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 이제 정체기가 되죠. 인구가 이제 정체기가 되죠. 거기서 따라온 게 인구 감소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왜 양극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까? 돈은 시중에 유동성은 많죠. 예. 인구는 어떻습니까? 같이 들어와갖고, 삐지고 들어와갖고, 비비고 해야지 올라가는데, 이제 인구가 어떻습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도시에. 서울, 부산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저출산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일본 시장을 보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더욱 중심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욱 해안라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극도로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급격한 해지 수요입니다. 해지가 뭡니까? 예. 해지가 뭐예요? 해지란 말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손실을 방어하는 건다는 게 개념이죠. 손실을 방어한다는 거. 해지한다. 야, 예. 내가 어떤 A란을 사게 되면은 A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A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러나 내려갈 수도 있죠. 이 A가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을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이 역외관계로 움직이는 자산을. 그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고 어떤 부동산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모든 매매나 거래는 아비트레이지다. 차익 거래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자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정된 자산이 내려가는 것을 방어를 하겠죠. 방어. 예. 내려가지 못해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예. 일본도 그랬고 홍콩도 그랬고 홍콩의 그쪽 항생 쪽도 그랬고 대만 쪽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극대로 나타났죠. 예, 미국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캐나다 땅이 얼마나 남아도입니까? 토론토 가보세요. 해안라인 쪽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쪽은 너무 비싸서.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땅이 남아돈다. 근데 이렇게 땅이 남아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올라가냐고 합니다. 올라가는 곳은 예? 뭐 1년에 막 40%씩 막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해지 수요 때문입니다. 해지 수요. 인간이 가지는 속성 중에 본능 중에 하나는 손실 회피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손실을 나는 보기 싫어요. 다 편향을 이런 속성들을 다 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안 라인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2019년도 9월부터 이거는 상승을 한다. 대세로 돌아선다는 거를 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2024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국면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2024년까지 올라가는 거는 대세 5파동이고 이 대세 5파동 중에서도 소파동,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또 그려집니다. 예. 이 5파동의 큰 5파동이 지금 현재 5파동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은 자, 대세 5파동 상승 중에 소파동, 1파동의 상승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2파동 하락이 나타나겠죠. 이 하락이 나타나는 2파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6월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이후. 하반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국면은 1파동 상승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진행 중에서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인 어떤 뭐 금리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이 나타나게 되면은 6월 말부터 늦어도 6월 말부터는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게 돼요. 예. 자, 2파동에서 지금 소파동 2파동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내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조정받기 시작합니다. 예,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이런 쪽 아파트들이 이제는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상승해서 열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러나 지금 2파동 조정 국면에서는 해안라인의 아파트들 있죠. 해안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언급 안 할게요. 해안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단지들이라든가 해안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게 가격 하락이 없습니다. 2파동 조정은. 수평 조정을 받아요. 이거를 일명 기간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예. 기한 조정을 받게 되고 내륙 쪽에 있는 아파트, 금정구, 동래구, 면제구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조정을 크게 받는다. 예, 크게 받게 됩니다. 이거 이탈하는 수요, 그 매도세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 동래구 같은 쪽들은
저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도 금정구나 이쪽들은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갈아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숨고르기 하는 시기에. 왜 그러냐면은 해안라인들이 일파동이 지금 상승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달려가는 와중에는 사실은 잡기가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동 호수를 찾기 힘들고 또 웃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기 힘듭니다. 아주 물량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파동의 하락부터는 이제 내륙 쪽은 열애될 가능성이고 3파동 상승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 이유가 되게 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3파동 상승이 또 부산 아파트가 불기 시작하면 해안라인들이 또 독주하는 시대가 쭉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해안라인 말고 2선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2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3선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1선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2선, 3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충 보면은 뭐 광안 쌍용이라든가 광안자이라든가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3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3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선에 들어가면은 4파동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또 조정을 받게 돼요. 뭐 혁신이라든가 뭐 약간 좀 애매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 뭐 광화쌍용이라든가 이런 자이라든가 뭐 광화자이라든가 이런 3선. 네. 그리고 뭐 센텀파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다 탈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5파동 상승이 피날레를 치는 장이 되는데 2010 이때 되면은 해안라인 아파트들은 묻지마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묻지마 장세가 됩니다. 완전히 여기서는 극대의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극대.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10년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서울 10년 후에 부산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륙과 강변은 내륙과 바다 라인, 저 해안 라인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1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10배. 자, 그렇다면은 20년 후에 부산 아파트는 일본을 보라고 했죠. 일본. 이거는 가격차가 이제 개량화가 될 수 없습니다. 20년 후는. 20년 후에 부산 아파트 해안 쪽하고 내륙 쪽하고는 이제는 이 측량도 안 되고 개량이 안 돼요. 아예 개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뭐 몇 배가 벌어진다.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본 시장을 보시면 뭐 수억 배입니다. 수십억 배. 예. 차이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뭐냐면은 저성장 시대가 왔을 때 인구 감소가 되고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저출산되고 고령화되면은 골 때립니다. 이게 양극화가 어느 정도 진행인지 여러분들이 골 때립니다. 해안라인하고 내륙 쪽이. 자, 여기서 골 때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고령화되는 사람들이 정말 골 때립니다.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의 손해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계산기를 더 두들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산이 더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집이 만약 없다 해도 뭘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갈 날은 많고 100세까지 뭐 살아갈 날이 40년 가까이 되고 이제 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더 두들깁니다. 예. 예. 노가다 뭐 해갖고 뭐 할 수도 없고 어디 뭐 취직해갖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연금 받고 있죠. 연금 조금 받고 있고 이제 뭐 없는 거예요. 알바 조금 뛰고 택배 조금 하고 예. 공공근로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책이 없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 되면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고 집값이 어떻게 흘러갖고 엄청나게 머리 굴립니다. 맞박이에 막 머리 굴려갖고 막 적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이 미국이든 마찬가지고 일본이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쓰기 돈 조금 받는 것 같고 돈 쓰기 바빠요. 모임 나가서 뭐 부동산 얘기하지. 대책 잘 안 세우잖아요. 아주 현명한 애들이 대책이 세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파동 조정이 시작되는 국면이 올해 하반기 6월 이후부터는 이파동 조정이
뭐 9월 정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아직까지 대등수치를 아직 안 구해놨어요. 대등수치가 구해지게 되면은 그 시기가 아마 좀 제가 한번 방송을 올릴 건데 그 이후부터는 부산 양극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고 필연적으로 부산 아파트도 서울처럼 가거나 일본처럼 가거나 선진국 시장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극화는 반드시 갑니다. 그렇게.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완전히 판도가 변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